육군 3사관학교가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작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전장에 발맞춰 생도들이 직접 드론을 운용하며 도심 속에서 재병협동작전을 펼쳤습니다. 우리 군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대대적인 지원작전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도 장병 4,800여 명이 침수민가를 정비하며 수마로 상처 입은 국민들의 일상복귀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천공 미사일을 2로 업그레이드한 데 이어 차세대 중거리 탄도미사일 천공3의 사업평가가 마무리됐습니다. 천공3는 천공2보다 2배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방어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가 처음으로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작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전장에 발맞춰 생도들이 직접 드론을 운용하며 도심 속에서 재병협동작전을 펼쳤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도시지역작전 훈련장. 고글을 쓴 생도가 1인칭 시점 드론, 일명 FPV 드론을 조종합니다. 생도와 한몸이 된 드론이 건물 구석구석을 누비며 적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뒤이어 코브라 공격 헬기의 화력 지원이 이어지고 공병부대가 장애물을 제거하자 마일즈 장비를 착용한 생도들이 돌격을 감행합니다. 건물과 지하시설 곳곳에 숨어있던 대항군을 차례로 쓰러뜨리는 모습은 실제 전장을 방불케 합니다. 육군 3사관학교가 생도들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한 도시지역작전 훈련에는 61기 4학년 생도 310명이 참가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에서 확인되듯 전쟁의 양상은 전장은 도시화되고 드론 등 다양한 첨단 자산이 활용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3사관학교는 사관학교 최초로 도시지역작전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생도들은 목표 건물 접근과 내부 소탕, 지하시설 작전 등 도시지역 전투 기술을 숙달했으며 다양한 작전 상황에서 분대와 소대급 전투 수행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현대전에서 도시지역 작전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도시지역에서의 전투 기술을 배우고 근접 전투 기술을 숙달할 수 있었습니다. 3사는 이번 훈련을 위해 육군 수방사 특임대대 전문대항군과 1군단의 지상 공중 장비의 협조를 받는 등 생도들이 실전 같은 재병협동작전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3사는 이번 훈련을 통해 현대전장에서 요구되는 소부대 지휘 역량을 숙달하고 미래전에 대응할 실전형 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지역 작전부터 드론 운용, 재병협동까지 미래전에 대비한 육군 3사관학교의 훈련이 생도들의 전투 지휘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연이은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우리 군이 민생 복구를 위해 전방위 대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실종자 수색부터 의료 지원, 민가 정비까지 각 병과와 부대별로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소진 기자입니다. 뜨거운 퇴약볕 아래 진흙으로 침수됐던 마을 곳곳을 장병들이 연신 정비합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곳곳에서 우리 군이 대대적인 대민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80개소에 장병 4,700여 명, 장비 138대가 투입돼 피해 지역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침수된 주택가 마을 도로는 토사 제거와 쓰레기 수거, 생활 집기 정비가 한창입니다. 무너진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되돌리기 위한 장병들의 손길이 쉼없이 이어집니다. 경기도 가평군 일대에서는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장병들이 지역 의료시설을 보완하며 응급진료와 약품 지원도 펼쳤습니다. 경남 산청군에서는 육군 39 보병사단이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며 침수된 민가와 농로 정비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전사 장병들도 투입돼 비닐하우스와 농기계 등 침수 피해 복구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5,850여 명의 증원 병력과 490여 대의 중장비도 지역별로 대기 중입니다. 군은 앞으로도 피해 지역이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우리 해병대가 호주에서 진행된 다국적 연합훈련 탈리스만 세이버에 참가해 미국, 호주 등과 함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고폭탄 실사격과 상륙작전을 훈련하며 연합작전 능력을 높였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가사의한 힘을 가진 검이라는 뜻의 탈리스만 세이버 연합훈련이 지난 3일부터 27일까지 호주에서 펼쳐졌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호주 합동군 사령부가 2년마다 진행하는 탈리스만 세이버 연합훈련. 올해 훈련에 우리 해병대는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가했습니다. 해병대는 KAV와 마리논, K9 자주포, K1 전차 등 주력 무기 체계를 훈련에 투입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은 미국, 호주군과 함께 K9 자주포, 천무를 활용해 고폭탄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훈련에서 처음으로 K1 전차를 투입해 우수한 기동력과 타격 능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과 호주군이 주축이 돼 실시한 연합합동 강제 진입작전. 마리논을 이용해 투입된 연합군은 적의 해안방어 순항 미사일 시설 제거 작전을 펼쳤습니다. 상륙 여건이 보장되자 연합군은 해상과 공중에서 돌격하며 목표 지역 확보에 나섰습니다. We've conducted combined joint oper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conducting naval, maritime and land operations as part of ongoing integration training in order to ensure that we can work together in a safe environment and fight together if required. 이번 훈련에서 호주, 미국 등 다양한 국가와 전술 교류를 통해 부대의 전투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는 이번 훈련을 분석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향후 훈련 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 장병과 주한미군이 태권도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양국 장병들은 승패를 떠나 끈끈한 우정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름 햇볕보다 더 뜨거웠던 태권도 대회 현장을 차성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6일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펼쳐진 2025 한미친선 태권도 경연대회. 해병대 군악대가 군기 가득한 공연을 선보이며 대회 시작을 알립니다. 이어지는 태권도 시범. 시범단의 칼각 발차기가 하늘을 가르자 수십 장의 송판이 순식간에 조각납니다. 쉽게 볼 수 없는 명품 태권도의 향연에 관람객들은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국방부가 지원하고 미 7공군과 주한 외국인 태권도 문화협회, 국기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대회는 한미동맹 72주년을 기념해 열렸습니다. 대회엔 한국군 10개 팀과 미군 11개 팀을 포함해 시범단, 군악대 등 1,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게 됐는데 미군과 함께하는 태권도 대회라 더욱 뜻깊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배운 긍지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출전 선수들은 손날 격파와 높이 뛰어차기 등 7개 종목을 겨뤘으며 특히 스피드 발차기와 전투 겨루기에서 수준 높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My first medal I won by sparring, and my second medal I won by knife cutting. I feel like doing this event with the Korean Army, it helps strengthen U.S. military relationships with Iraq Army. 열띤 경기를 치른 결과 육군 5군단 팀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종합 1위를 차지했으며 해군팀과 육군 7군단 팀이 각각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순위는 아니었지만 장병들은 승패를 떠나 함께 경기를 즐기며 오롯한 친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미 장병들은 단순히 경쟁을 넘어서 협력과 존중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FN 뉴스 차송입니다. 천궁 미사일을 투로 업그레이드한 데 이어 차세대 중거리 탄도미사일 천궁3의 사업 평가가 마무리됐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천궁3 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방산업계를 대상으로 통보하며 사업 평가를 마무리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엔 LIG 넥스원과 한화 시스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K방산 주력 기업들이 참여해 상대 기업 전문 분야를 향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결과는 기존 천공2 사업과 동일하게 배분됐습니다. 체계 종합과 교전 통제소, 유경미사일 분야 사업자는 LIG 넥스원이, 발사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다기능 레이더 사업자는 한화 시스템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천공3 미사일 개발 목표는 천공2보다 2배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방어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상 중고도에 해당하고 고고도 바로 아래 영역을 담당하는 만큼 빈틈없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공3의 전력화는 2035년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2조 8,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면 업체별 협상을 통해 정식 계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째 내놓은 담화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관계가 비핵화 목적과 한선상에 놓인다면 상대방에 대한 우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또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거라면서 새로운 접촉 출로를 모색하는 게 좋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 위원장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국경을 사이에 두고 무력 충돌을 벌인 태국과 캄보디아가 교전시작 나흘 만에 전격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시작된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 무력 충돌. 이 교전으로 양국 민간인과 군인 등 35명이 숨지고 140명 이상이 다쳤으며 26만 명가량이 피난민이 됐습니다. 교전 시작 나흘 만인 현지 시간 28일 태국과 캄보디아는 정상회담을 열고 전격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권한대행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긴급 회담을 열고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회담을 주재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양국이 조건 없는 휴전에 합의했다며 이날 자정부터 휴전에 돌입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양국 정상과 각각 통화해 신속히 휴전에 합의하라고 촉구하며 휴전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러시아 공군 비행장에 세워진 대당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투훈련기가 불에 타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밤 비행장에 세워진 전투기 한 대의 기체 뒷부분이 불꽃으로 활활 타오릅니다. 이내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걷잡을 수 없는 화재로 번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지난 26일 텔레그램 채널에 러시아 아르마비르에서 수-27 전투기 파괴라는 제목의 1분 4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보국은 25일과 26일 밤사이 화재가 발생했으며 러시아 내부에서 정권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화재 원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8일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해 설정한 관세 제재 유예 50일 시한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과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푸틴은 갑자기 키이우 같은 도시로 로켓을 발사하고 요양원 등에서 많은 사람을 살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관세 제재 유예 시한이 오늘부터 10일 또는 12일이 될 것이라며 곧 이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다 26살의 나이로 산화한 고 윤재관 이둥중사가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번 기환 행사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유가족 자택에서 진행했습니다. 고 윤재관 이둥중사는 아내와 1살배기 외동딸을 두고 1952년 8월에 입대해 1953년 7월 국군 7사단 소속으로 적근산 사면지구 전투에 참전했으며 정전협정을 이틀 앞둔 7월 25일 적과 싸우다 26의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일대에서 발굴됐으며 당시 집단으로 발굴된 19구의 유해 중 5번째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고인의 딸 윤근숨 씨는 살아생전에 아버지 유해를 찾게 돼 감사하다며 아버지를 어머니와 함께 대전 현충원 묘역에 안장해드리고 싶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군의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는 군쏠쏠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이들만이 입을 수 있다는 특별한 전투복, 흑복에 대해 차성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 옆에 보이는 전 세계 군인들에게서 어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네, 이들 모두가 대테러 부대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모두 흑복을 착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원들은 일반적인 녹색 전투복 대신 검은색 전투복인 흑복을 착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흑복은 누가 처음으로 입었고 언제 도입된 걸까요? 198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80년 4월 30일 런던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서 인질극이 벌어집니다. 님로드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사건인데요. 곧바로 투입된 영국 특수작전부대 SAS가 11분 만에 20여 명의 인질을 전원 구출하고 테러리스트들을 사살했습니다. 완벽한 제압작전을 선보인 SAS 대원들이 당시 검은색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 검은색 전투복이 전 세계 대테러 부대의 기본 복장으로 채택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대한민국 최초 대테러 부대인 606 부대가 흑복을 제일 먼저 착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테러 부대원들이 일반적인 전투복 대신 흑복을 입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임무 환경입니다. 주로 테러가 발생하는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건물이 빽빽한 도심지인데요. 이러한 환경에서는 검은색이 녹색의 위장색보다 은원패에 용이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야간 작전이나 건물 내부 작전 등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심리전 효과입니다. 검은 복장은 본인들에게 강한 위압감과 통제감, 공포감을 주는데요. 인질극이나 폭동 진압 등에서 적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저항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단순히 검은색 전투복만 흑복이라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맞춰 입었던 예전과는 달리 짙은 남색이나 회색, 얼룩무늬 멀티캠 패턴 등 작전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아무나 입을 수 없는 특별한 전투복, 흑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군쏠쏠 정보 차성효입니다. K808 백호 장갑차는 일반 도로는 물론 야지에서도 기동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천후 무기체계입니다. 장갑차 양쪽 후미에 달린 작은 워터제트 추진기가 어떻게 20톤이 넘는 장갑차를 물속에서 달리게 하는지 개발 업체를 통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워터젯 일종의 이제 펌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워터젯의 장점이 굉장히 조정성 능이 우수한 특징이 있죠. 워터젯 그 수상 추진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트기의 그 제트 엔진하고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트 엔진은 이제 공기하고 연료를 압축해서 이제 폭발시키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발력으로 추진을 하는 방식인데, 워터젯은 이제 수상 추진기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펌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는 물을 임펠러가 유도관을 통해서 빨아들여 가지고 가압을 하게 됩니다. 스테이터 노즐을 통해서 외부로 분출을 시키는데, 그때 이제 운동량이 증가가 돼요. 임펠러라는 게 이제 프로펠러 같이 생긴 그런 형상인데, 그게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임펠러 전면부 압력이 떨어져요. 이게 이렇게 외부의 물이 빨아들이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빨대를 이렇게 하듯이 이게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고, 또 임펠러를 지나게 되면은 임펠러의 에너지로 인해서 갑자기 그 물의 압력이 올라갑니다. 이 임펠러의 회전하고 스테이터 노즐의 요 두 가지 요 작용으로 임펠러 그 후단에서 물의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외부로 이렇게 토출이 강하게 이렇게 제트 형식으로 이제 분출이 되는 거죠. 처음 들어온 물의 운동량보다 이 토출되는 운동량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추진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게 이런 제트 추진 방식의 원리고 이론이죠. 저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워터젯이 이제 우리나라 K808 100호 장갑차에 장착이 되는데 개발을 검토하게 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이 많고 장마철에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수상 추진기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고 평소 육상 작전할 때는 쓰지 않고 딱 수상 도하할 때만 쓰는 장비다 보니까 크기가 작고 추진 효율이 우수한 워터젯 방식의 추진기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차륜형 장갑차를 이제 예로 설명을 드리면요, 장갑차 그 앞부분에 엔진이 한 400마력급 엔진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변속기 거쳐서 차체의 하부 중앙으로 차축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후미에서 이렇게 T자로 좌우로 이렇게 갈라지고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한 30도 정도 각도를 가지고 저희 워터젯 쪽으로 동력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수직축이 이제 돌아가고 끝단에 이제 베벨 기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평축이 돌아가면 저희 임펠러가 돌아가면서 물을 이제 흡입을 하는 거죠. 그 임펠러 뒤에는 이제 스테이터가 있는데 스테이터는 토출을 하기 위한 노즐 형태로 단면적이 줄어드는 효과도 주면서 또 안에는 스테이터 날개, 스테이터 베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날개가 하는 역할은 이제 임펠러가 이제 한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 임펠러 회전 방향으로 물도 나사선 형식으로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터 날개가 원주 방향 속도 성분을 직선 방향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추진력을 좀 더 키워주는 이제 그래서 스테이터의 역할은 이 노즐 효과 또 그 물의 회전 성분을 직선 성분으로 바꿔주는 정류 효과 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또 그 뒤에는 버켓이라고 불리고 또 러더라고도 불리는 부품이 있어가지고 분사되는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향도 하고 후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차륜형 장갑차는 추력 시험을 할 때는 1500rpm으로 돌리면 대략 요게 마력으로는 100마력 가까운 힘이 들어갑니다. 국방 규격상에는 630kg 이상이 이제 기준인데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보통 한 660, 670kg 포스로 요게 두 개가 장착되기 때문에 1.4톤까지는 아니고 한 1.35톤? 그 정도 힘으로 장갑차에 추력을 발생하면 보통 8에서 9km/h로 도하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K방산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실적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같이 발전하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적인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또 정부나 대기업들도 많은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이 산청군 일대에서 방역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방역 지원은 경남도청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해군교육사령부와 해군사관학교 의무대, 해양의료원의 다목적 방제 차량 및 운용 인력을 주 3교대로 투입했습니다. 해군은 경남도청과 산청군 지역 책임부대인 육군 39 보병사단과 협조해 수해 복구 완료 시까지 방역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육군 5 보병사단 표범여단이 지난 26일 강원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GOP대대 위령탑에서 1996년 수해로 순직한 21명의 장병을 추모하는 제29기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추모제에는 윤기준 사단장을 비롯해 부대 장병과 유가족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헌화 및 분향과 위령탑 순회 애도 등을 통해 순직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육군 35 보병사단이 2025년 어린이 나라사랑 문예창작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사단은 앞서 지난 6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과 함께 지역 14개 시군 3에서 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총 336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심사를 거쳐 선발된 학생들에게 35사단 대대장이 직접 상장을 전달하고 호국 정신과 안보 의식을 심어줄 격려 메시지를 전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7월 29일 기상정보입니다. 강도 높은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도 더위가 계속되어 서울은 10일 연속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와 강원, 충청 산악 지역으로는 오후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강원 산악 지역으로는 오후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는 25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6도, 광주와 대구는 37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남해를 중심으로 높은 파고로 인해 일부 해상 작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육상과 공중 작전은 기상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35도를 웃도는 더위가 지속되겠으며 다음 주에는 서부 지역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